오늘 그 본 모임, 공부 모임에서는 회사경쟁법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회사경쟁법의 책을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뭐 7명이 되고 저도 뭐 필자 중에 한 분인데 그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동남아 정기 선사의 그 공동 행위와 관련해서는 또 연구도 많이 하셨고 실제 또 그 송무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동남아 정기 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심재한 그 영남대학 교수님은 이제 경쟁법 그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뭐 일반 이론하고 특히 그 유럽에서 폐지가 된그 이제 일괄 면제 규정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분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회사 그 경쟁법 연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2021년서 부터 그 동남아 정기 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제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경쟁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을 하고 그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뭐 운임 공동행위뿐만 아니라 그 오늘도 또 우리 축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업 결합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기업 결합의 문제 등등 모든 이제 회사 경쟁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2주일에 한 번씩 쭉 해서 공부가 한 15차례 정도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이제 엮어내자 해서 이번에 저 책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윤세리 변호사님, 그 율촌의 뭐 대표 변호사님인데 윤세리 변호사님도 이제 그 멤버이시고 여기 김규현 변호사님 그리고 또 김현장의 정병석 변호사님 이런 분들 다 그 저 멤버십니다. 우리 또 김근홍 국장님도 멤버시고 상당히 큰 그런 효과를 우리가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권을 책으로 내자. 그렇게 해서 업계에 우리 회사 경쟁법 지식을 좀 더 전파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회사 경쟁법 연구를 해서 뭐 제2권, 제3권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재한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경쟁법 일반에 대한 어, 이야기 그리고 유럽의 그런 CBR 그 이야기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장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심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예, 교수님 들립니다. 목소리를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교수님 혹시 PPT 있나요? PPT 그 전에 드린 게 있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서 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예, 짧게 예, 예, 짧게 예. 그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서 그냥 할 계획이라서요. 짧게 5분 이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한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카르텔이라고 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말씀 주신 기업 결합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경쟁법에
할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셔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머법이 1890년에 제정이 돼서 셔머법 1조에서는 소위 말하는 카르텔을 금지를 하고 있고 2조에서는 독점화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고요. 조금 뒤에 말씀드릴 EU 경쟁법하고 미국법 등등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 법이 됐건 EU의 법이 됐건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뿐만이 아니고 미국 법, EU 법, 뭐 아니면 일본 법, 중국 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아셔야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분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에 관한 카르텔, 가격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격 담합이 가장 문제시되는 카르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 이외에도 뭐 거래 조건 담합, 생산 출고량 제한, 시장 분할, 뭐 종류 규격 제한, 뭐 공동회사 설립, 입찰 담합 등등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시정 조치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과징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20%가 부과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형벌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가 있고 기소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손해배상도 부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카르텔에 대해서는 제재가 크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텔에서 벗어날 분명한 어떤 기회도 있는데요. 그게 보통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리니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과징금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재가 부과가 면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진신고 제도를 혹시나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EU 경쟁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셔먼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U에서는 EU 기본 조약이 있습니다. EU를 구성하는 기본 조약이 있는데 그걸 EU 기능 조약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U 기능 조약의 101조하고 102조가 가장 중요한데 EU 기능 조약 101조가 바로 카르텔을 금지하는 담합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EU에서는 카르텔이라든가 경쟁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되겠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제 뭐 몇몇 부속 기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EU 집행위원회고요. 101조에서 카르텔을 금지를 하는데 방금 김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일괄 면제 규칙은 뭐냐 하면 101조 제1항에서는 카르텔을 금지를 하는데 101조 제3항에서 이런저런 저런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1조 금지 규정 적용을 면제시켜 주겠다. 즉 그 얘기는 카르텔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일괄 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일종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 개의 이 행위에 대해서 그 면제 규칙을 만들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배타적 판매에 관한 일괄 면제 규칙 내지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일괄 면제 규칙, 프랜차이즈에 관한 일괄 면제 규칙 뭐 등등이 있는데 해상 운송에 대해서도 일괄 면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폐지가 돼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일괄 면제 규칙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자 간의 합의가
101조의 적용이 이루어져서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금지가 되고 금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받게 되면 역시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되는데 EU법상의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여러분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예,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깊이 들어가면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심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에, 그 동남아 그 전기 이 선사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율촌의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회사경쟁법 책에서요, 이제 해운과 경쟁법이라는 챕터로 저희 이제 법인의 윤세리 대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소개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이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늦게까지 길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이 해운과 경쟁법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이제 가장 주요한 사건인 이 동남아 노선 전기선사들의 그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뭐 이제 급하게 이제 이거 발표를 요청받아서 아주 좀 러프한 PPT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 제가 지금 공유를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지금 요 PPT 화면 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남아 노선 전기선 사이 담합 사건은 뭐 제가 이제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계속 관여를 해왔고 지금 법원의 소송 단계에서도 저희 법인이 지금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게 공개된 자리에서 뭐 제가 이 너무 내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오늘 발표 내용은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남아 노선 사건은 이제 사실 좀 유명한 사건이라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사안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의 배경은 좀 공정위가 이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외 23개 컨테이너 전기선 운항 선사들이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죄송합니다. 15년 기간 동안 이 한 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의 운임에 대해서 총 120차례에 걸쳐서 이 운임의 인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라는 점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제 이러한 행위들이 소위 기본 운임의 최저 운임을 또는 이제 운임의 인상 폭을 공동으로 결정을 하고 또 기본 운임 이외의 부대 운임을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된 그 부대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공동으로 이 120차례에 걸쳐서 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고요. 이 동남아 노선 사건을 물꼬로 해서 공정위는 이제 이후에 한일 노선, 또 한중 노선에서도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일 노선, 한중 노선 사건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은 동남아 노선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뭐 사안만 말씀드리면 한일 항로는 이제 유사하게 2003년부터 이제 19년까지 한일 노선에서의 어떤 공동행위에 대해서 또 공정위가 처분을 내렸고, 한중항로의 경우도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운임 합의에 대해서 역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공정위는 이러한 동남아 노선에서의 국내외 선사들의 그리고 여기에 선사들 플러스 사실은 이제 협의회, 그러니까 동정협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동남아 전기선사 협의회가 관여한 이 공동행위가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 구체적으로는 구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지금은 이제 법령 번호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 처분을 내릴 당시에 법령은 이제 구공정거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공정거래법 19조, 이게 담합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정협은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에 또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관한 제26조에 위반된다라고 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이 이제 동남아 노선, 즉 한국발 동남아착 그리고 동남아발 한국착의 컨테이너 해상 화물운송 서비스 시장, 이 시장에서의 운임에 대해 담합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담합을 이제 금지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담합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시정 조치가 나온 게 아니고, 이 공정 시정 조치가 이러한 이제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신고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시정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사실 이 공정거래법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시정 조치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을 이제 보통 공정위가 집행을 하면서 이런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릴 때 그 위법하게 된 문제가 된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만 보통 시정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하면서도 해운법을 언급하는 굉장히 특이한 시정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정 조치가 적정하냐라는 숨겨진 이슈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지금 법원 단계에서는 시정 조치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역시 이 부분도 오늘 논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이 국내 선사들에게 부과됐고요. 동정협이 또 사업자 단체로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동정협도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사들이 대부분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도 물론 당연히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인용이 됐습니다. 과징금 계산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일부는 인용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동남아 노선에서의 이런 공동행위, 이 협약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선사들이 이제 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들이 쭉 계속되다가 그 중에 한 선사, 이제 대만의 에버그린 선사가 제기한 사건을 대표 사건으로 삼아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부과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동행위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러프하게 120차례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국발 동남아착 또 동남아발 한국착, 이 항로에서 선사들이 120차례에 걸쳐서 합의한 기본 운임 인상 또 기본 운임의 유지, 왜냐하면 이제 기본 유지라는 거는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합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운임의 인상이나 운임의 유지 합의, 그리고 또 각종 부대 운임을 도입하거나 또 도입된 부대 운임을 인상하는 합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화주들이 입찰 방식으로 이 물량을 배정할 때는 이제 투찰가 합의, 요 세 개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 공동회의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정위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이 120차례의 이 합의 이외에 IADA 차원, 그러니까 IADA는 이게 이게 뭐 아시아 그러니까 인트라 아시아 디스커션 어그리먼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해운 동맹이었죠. 예, 물론 이제 디스커션 어그리먼트니까 해운 동맹보다 약간 낮은 차원이긴 합니다만 과거 2018년까지 유지됐던 이 IADA 차원에서의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위가 조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최종적으로는 이 IADA 차원의 운임 회복 계획은 처분에서 그러니까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IADA 차원의 운임 회복 계획은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가 됐으니까 이거는 해운법에 따라서 신고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IADA 차원의 운임 회복 계획 18회와 그다음에 120차례에 걸친 위 합의가 이게 갈라진 이유는 결국 어떤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그리고 어떤 해운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사실 이 해석에 대해서 또 이제 해수부와 공정위 간에 또 선사들 간에 굉장한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120차례의 그 협약, 그러니까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한 법령을 보시면요. 우선 선사는 구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입니다. 이건 뭐 조항을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의회 동정협의 경우에는 구공정거래법 제26조인데 그 이제 그 위반 행위자의 어떤 성격이 회사 사업자냐 사업자 단체냐 차이만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두 조항은 동일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이제 저 19조 1항이 전형적인 그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 협정, 뭐 결의 어떤 방법으로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유형들 중에 하나에 합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제1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죠. 이게 바로 이제 가격 합의, 소위 얘기한 프라이스 픽싱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위를 사업자 단체가 하면은 사업자 단체 위반 행위가 법 위반 행위가 되고 그걸 사업자가 하면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 이런 구조로 공정거래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 120차례에 걸친 협약과 또 IAD 차원의 협약이 운명이 갈라진 게 일정한 해운법상의 절차를 이행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에서 보시면은 이제 공정거래법이 이제 무소불위의 법령은 아니고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스스로 예정한 게 이제 구공정거래법상은 58조,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116조인데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내용을 보시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법령에 따른 거니까 기본적으로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규 명령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해운법이 된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해운법의 조항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도 이 의결을 할 때 실제 해운법 조항도 검토를 했고 해운법 조항도 의결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법 조항을 보시면 29조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으로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29조 1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 그러니까 외항 전기 선사들, 그러니까 그 원양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연안이 아니고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들은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본 공정거래법 19조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앞에서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게 공정거래법 19조, 구공정거래법 19조의 조항이었는데 이 해운법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지금 내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조항 2항을 보시면
이러한 공동행위, 이걸 저는 이제 법에서는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행위 또는 협약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수부 장관은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그 공동행위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또 판단을 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해운법상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제 29조 5항의 1, 2, 3호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유. 그러니까 1호는 뭐 이제 국제협약 위반, 또 2호는 뭐 해상 화물 운송 질서 문란이고요. 그리고 이제 3호가 아주 특이한 조항인데, 3호가 이제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도 이 해수부가 이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또 이 3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라는 요 표현이 사실은 공정거래법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3호와 그리고 또 이 3호에 따라서 조치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하라는 이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6항에서 29조 6항에서 이러한 공동행위 협약을 한 경우에는 화주 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화주 단체는 현재 지금 그 무역협회 산하 부설기관인 한국화주협의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법 현재 규정상을 보시면 선사들이 일정한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6항에 따라 이 사전 신고 전에 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화주 단체, 즉 한국 화주 협의회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협의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해수부 장관에게 협약에 대한 내용, 공동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일흥은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다만 이 협약의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특히 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 시행 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공정위는 이 공정거래법과 이 동남아 사건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래서 공정위는 이 해운법을 준수한 경우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배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엄격한 요건을 거친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까 제가 해운법상 말씀드린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들, 그래서 신고라든지 서면 협의, 요것들을 이제 제대로 한 경우에만 이게 해운법상 적법한 공동행위고, 그런 경우에만 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런 해석에 비추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정규선사들의 합의 중에서 120건의 합의는 이러한 신고라든지 서면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 이거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18건의 IADA 차원의 운임 회복 계획은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으니 이 부분은 빼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에 이제 대표 사건인 에버그린 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이 굉장히 좀 저희 이제 법조인들로서는 좀 흥미로운, 특히 이제 경쟁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법원에서 설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고등법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론을 전개해서 새로운 좀 법리를 세운
판결이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이제 그래서 요 판결을 제가 좀 굉장히 길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을 오늘은 좀 요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이 판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제시했냐면 이 사건 공동행위, 즉 그 아까 동남아 경계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위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규제 권한이 있다고 전제한 공정의 처분 자체가 모두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 논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선 이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제외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거냐면 여기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다른 법령에 기초한 행위, 즉 그 법령상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예외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대법원이 설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된 행위가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 그 양적으로 봤을 때 법령 허용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되고 또 이것이 정말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렀을 때만 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즉 아까 제가 좀 공정위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법원도 이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입장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에서 만약에 다른 법에 이 좀 어떤 공정과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법령이 내용이 있더라도 그게 이런 양적인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를 넘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사실은 여기에 또 이 판단은 공정위가 하는 거고 공정위가 규제 권한을 가진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부의 법리에 대한 일반적인 대법원의 입장이자 이제 일반적인 견해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법원 판결이 이제 새롭게 설시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11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런데 어떤 법령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직접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 권한의 소재와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까지 정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아예 적용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점을 새롭게 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처음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 처음에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사건을 이제 수행하면서 여러 번 봤을 때 제가 이해하는 이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원래 이제 공정거래법은 소위 얘기하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 경쟁을 하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제 자유 경쟁 질서를 헌법상 어떤 경제 질서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이 보호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이 경제 질서의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게 기존 대법원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거래법 이만큼 있고 그 이제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법령에 허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게 당연한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어떤 다른 법에서 자, 이만큼이 허용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한다라는 것까지 다 하고 있으면 그런 사실은 이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까지 다른 법에서 다 처벌을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될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 판결의 어떤 주요한 법리입니다.
이제 이런 법리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 해운법 제29조에 따랐을 때 과연 해운법 29조가 어떤 그냥 한정된 범위에 허용되는 행위만을 정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고등법원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필요한 정도를 넘는 부당한 경우까지 다 어 제재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해운법의 규정은 그렇다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등법원의 판단인데요. 고등법원의 해운법 제29조의 규제 권한을 봤을 때는 해운법 제29조 5항이 해수부 장관이 규제 권한을 명시한 규정이고 해수부 장관은 공정의 사후 통보를 할 뿐인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9조 5항이 뭔지 이제 다시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조항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어떤 공동행위 신고를 받으면 이거를 심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내용, 즉 어떤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행 횟수를 줄여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공정위가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즉 해수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 허용되는 범위는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운법상으로도 금지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해운법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이 갈 필요 없이 해수부가 바로 하겠다는 게 이 해운법의 정신이다라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어떤 공동행위가 어떤 그러니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지 여부를 해수부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공정위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은 없다라는 게 고등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12페이지에 제가 좀 더 이제 그 법원의 내용을 설명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해운 공동행위, 그러니까 해운 전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어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지는 그걸 규제할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 권한은 배제된다라는 게 이 고등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는 사실은 이 해운법 제29조 5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공정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이 통보는 공정위 보고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주장을 사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이 통보라는 거는 사후적 그러니까 해수부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알려주는 차원의 사후적 통보에 불과하고 실제로 1999년도에 해당 그 통보 규정 도입 당시에 해수부와 공정위의 협의 내용, 그 경위를 비춰보면 공정위도 해수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20건이 문제가 된 거는 그 18건의 IADA 차원에서의 운임 회복 합의와는 다르게 120건이 문제가 된 건 신고와 화주 단체에 대한 협의, 네, 이 부분이 잘 안 된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공정위는 그런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신고 의무라든지 협의 의무는 법상 하라고 돼 있긴 한데 이거를 위반했다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고 의무라든지 협의 의무를 위반하는 데서 했을 때 사실 제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고 화주단체 협의 의무는 법상 하라고 돼 있지만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떤 해운 공동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적발하는 것도 해수부가 하도록 하게 돼 있지. 이거를 이제 이 적법하게 신고 안 됐다고 공정위가 나설 게 아니다. 라는 게 또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위가 해수부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정위가 해수부 장관의 사무를
감독하고 시정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고등법원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공정위는 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서 이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에서 공정위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계속 해수부와 공정위가 정면으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규제 권한이 충돌할 때는 이런 것들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도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의 공정위 처분이 유법하다라고 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다뤄졌는데, 이게 법원에 오면서 이 사건의 쟁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법리적인 쟁점으로 지금 현재 사건의 쟁점이 줄어든 상태고요.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인데, 대법원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뭐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건 아니면서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더 나아간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에 대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이 이를 수용을 할지 아니면은 뭐 배척을 할지 아니면은 결론은 지지하지만 다른 법리를 내세울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고등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나온 쟁점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거를 좀 판단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자,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제외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공정거래법 58조 해석이니까 그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고, 저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가 되려면, 쉽게 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다른 법상의 그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다른 법, 해운법이 지금 사건이 그 다른 법령이 되는데, 해운법에 따라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다퉈져 왔습니다. 120건의 합의에 대해서 선사들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18건의 운임 회복 합의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음에 불과하다. 이게 어떤 별개의 합의가 아니라 그 운임을 회복하겠다는 큰 합의, 그 신고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부 실행의 합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수부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모든 운임 회복을 위한 그 선사들 간의 공동행위 실행 행위들을 일일이 다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해수부는 해운법에 따른 신고를 이행했다라고 보는 거고, 공정위는 신고를 이행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운법의 집행 권한은 공정위가 아니라 해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 58조 해석은 공정위가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다른 법상 요건을 준수했느냐 여부는, 그거는 그 법의 집행기관의 견해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공정위가 그 집행기관과는 별개로 그 다른 법령의 요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명쾌하게 좀 선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고등법원 판결 내용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생략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입법론에 대한 내용이 고등법원 판결에 있었습니다. 보론으로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공정위가 계속 이 해운 분야에도 경쟁법이 강화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추세에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정위가 하니까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입법론으로서 해결할 문제지 그게 현행법의 해석에서 고려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아까 그 EU에서의 그 일괄 적용 면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해운 분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뭐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선사들하고 화주단체들하고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데 뭐 최근에도 저기 뭐야 이 공동 선사들의 공동행위 컨소시엄이라든지 또는 피더 화물에 대해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하는 거를 여전히 공정법 적용 면제를 계속 유예하기로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고요. 또 호주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현재는 법 적용 면제이긴 한데 이걸 폐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별로 또 EU 어떻게 보면 EU가 가장 그 경쟁법의 해운 분야에 대한 침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나라에서의 해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리고 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는 과연 입법론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한국 해운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것이냐, 이게 또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움직임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 이 사건이 좀 올라가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가 좀 또 지정 토론을 몇 분한테 그 부탁을 이제 했는데 그 우선 김건홍 부장님, 예, 김건욱 국장입니다. 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 말 들리십니까? 예, 예, 김기현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정위 관련해서 동남아 사건을 비롯해서 동남아 사건이 실질적으로 그 운임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먼저 동남아 사건이 시작된 것은 이제 부대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화주가 신고를 했고 이 부분을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수사로 전환시켜서 동남아 항로 전체를 조사했고 그 이후에 그 한일 항로하고 한중 항로까지 전부 다 인지수사로 전환을 시켜서 그다음에 운임에 대한 이 부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어폐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한일항로나 한중항로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고등법원 과정에서 2003년도 12월 달에 사실은 현재 한국국제물류협회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한국복합운동협회로 되어 있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 단체에서 저희 한일항로 쪽에 이 당시 지금 현재 요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던 운임의 담합이다라고 했던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는 2004년도 1월 달에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조사한 결과는 아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운임에 대한 협의와 협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고된 여부를 다 조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조사한 신고된 내용과 이외에 약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사하고 나서 최종 결론은 이 부분은 해운법에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004년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결론에서는 2004년도 그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발생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물론 이게 대법원 사건에까지는 영향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등법원에 저희들은 추지정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별로 저희들도 충분히 더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지, 아니면은 그 저희들이 만약에 승소하는 결론이 기존대로 고등법원의 결과대로 나온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이 내용이 약간 동남아 사건하고 또 내용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해수부하고 공정위가 분명히 그 1999년도에 이 해운에 관한 그 공동 행위는 해수부의 모든 것이 관장하도록 공정위에서도 그걸 인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그 해수부가 권한이 있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지금까지 해온 거라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입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유창근 사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지금 원양선사가 1등부터 10등까지의 큰 원양선사들이 얼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등, 2등, 3등, 5등이 지금 유럽 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쟁법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아 권역에 있는 4등인 코스코, 그리고 7등인 아니 6등인 ON이라는 일본 회사, 그리고 7등인 에버그린, 그리고 8등인 H&M, 그다음에 9등인 양민. 이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있는 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에 있는 1, 2, 3, 5등에 있는 회사들한테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경쟁법이 오히려 해운의 공동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입법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야지만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지, 자칫 잘못하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지금 일본 선사, 그리고 그 대만의 에버그린, 그리고 한국의 H&M, 그리고 대만의 양명을 이 네 개 회사를 다 합친 것이 지금 뭐 MSC라는 그 유럽계 선사 한 개 회사의 손목밖에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대만 선사들 이 네 개국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일본, 중국의 그 이 해운 관련된 그 장관 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조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아직 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유창근 그 사장님께서 관심 있게 그 좀 듣고 그 하시는데 혹시 그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켜고 아, 말씀하셔야 예, 되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조금 이따가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창근 사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그 유럽 향 또는 유럽에서 오는 화물들에 대해서는 유럽의 경쟁법에 전부 그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던 저희 국내법이 한국의 회사 경쟁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미국, 유럽으로 가든지 유럽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담합행위, 공동행위는 전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그 박스클럽에서 회의를 하면 뭘 다 들여다보냐면은 EU 자체에 지금 그 지금 경쟁법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모든 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경쟁법들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지금 그 해상 경쟁법에 대한 모임이 있다고,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그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만의 해사 경쟁법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뭐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각국의 서버레니티에 있는 해사 경쟁법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모든 유럽 EU의 컴피티션 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전체를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트라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쟁법 위반이다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냐 하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흐름은 유럽으로 가는 것에 피더의 역할을 상당히 많은 포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의 어떠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도 해석하기에는 따라서 EU 컴피티션 로에 저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럽의 컴피티션 로 자체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즉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든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양바운드의 모든 화물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거기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저희 나라에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해사 경쟁법에 관여된 거다. 그건 우리 주리스딕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그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유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사장님 말씀은 아까 그 심재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역의 적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싣고 나간 것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이제 유럽의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셔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김어석 그 법무부 지금 사무관님도 들어와 계신데 김어석 저 사무관님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권호인 대표님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토론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서서 발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혹시 화면 공유를 좀 잠깐만 해도 괜찮을지요? 제가, 예, 예. 네, 화면 공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사항들에 대해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 적어 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해운법 29조와 이제 여기 화면을 좀 크게 좀 키워봐 주실래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예. 보이십니까? 네. 해운법 29조와 이제 항공사업법에도 지금 관련 규정이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운법 29조의 사전 신고의 법적 성질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판례에서도 지적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토론을 잠깐 해보고자 해서 이제 화면을 공유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사업법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 항공사업법의 경우에도 이제 항공 여객 운송의 경우에도 이제 조인트 벤처나 코드쉐어 같은 경우 이제 항공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사업법 그 관련 규정과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해운법상 이제 신고의 의무는 사실상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게 신고 등은 사후 절차를 규정한 게 아닌가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이제 그 해운법 29조와 절차적 의무사항 관련해서 이제 공정거래법과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사후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요건 외에 이제 실질적인 뭐 공익상 사유 같은 거를 이제 공정거래법 사유들을 이제 끌어와서 이걸 판단하는 게 가능한가 그리고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입법의 미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해운법상 신고는 이제 사후적 신고에 불과하고 그 물론 실질적 요건도 법의 규정 내에서는 심사를 합니다만 이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뭐 일반론적인 공정거래 거래 제한성 경쟁 제한성 같은 이제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입법적 대안으로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판례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본과 같은 이제 절충안적인 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절충적인 합의점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그 고시의 해운 분야를 별도로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과 같이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 공동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평가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안과 같은 절충안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고시로서 이제 심사 요령을 별도로 이제 행정규칙으로 제정을 하고 공정거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이제 가장 이제 비판의 위협으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FMC와 같이 이제 해운법에 이제 특화된 어떤 공정거래 전문가들을 이제 조직을 갖추고 실질적인 경쟁 제한성 등을 거래 관행이나 이제 실무에 비추어서 판단할 인력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방향과 입법적인 공백 보강뿐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업무나 구조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박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필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한 해석과 경쟁 제한을 인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해운법상 해운 공동 행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동 행위의 정당성을 어느 범위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이게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의 위임을 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운법 제29조의 신고를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그게 혹은 지금 입법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조금 된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판례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게 뭐 정당한 행위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확정적으로 이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추후에 이제 한시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민사적으로는 다퉈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형성된 운임 가격과 혹은 뭐 어떤 손해액과 그래서 그 만약에 공동 행위가 없었을 경우라면 형성되었을 거래 가액의 차액을 이제 손해배상의 액수로 좀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이런 구성이 가능하다면 과연 이들에게 공동 행위를 한 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가 될 것인지, 뭐 화주가 될 것인지, 혹은 뭐 포워더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존에 뭐 공동행위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
그러니까 입찰 담합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사례들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차용을 해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상 좀 준비한 게 사실 있었는데, 예, 네, 이상으로 마치는 게 좀 시간 차원에서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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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권호인 대표님, 잘 들리시나요? 들었습니다. 두 분 심지한 영남대 교수님하고 김규현 율천 그 변호사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하나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그 제가 보고 있는 그 국익 차원에서의 해운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될 건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규제의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제가 가지는 의문은 그 선사들이 공동행위의 결과로 이익을 받느냐, 실익이 있었느냐, 그러면 실익이 있었으면 한진해운은 왜 망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운임 회복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선사한테 이익을 가져다 줬느냐?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웃 일본, 중국과 달라서 해운에 관한 한 운임이 가장 낮다고 그럴까요? 운임이 실질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선사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그 환경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런 고려 대상에 넣지 않고 하는 게 이게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세계 흐름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98년도에 운임 동맹을 철폐를 하고 EU가 2008년도에 운임 동맹을 철폐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운항 협력도 일괄 제한하는 면제해 주는 거를 이제 폐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는 아무런 공동 행위가 존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장이 됐고 그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그 강자들은 유리하지만은 한국이나 아시아 선사들처럼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한 국가 회사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그 해운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인가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각국은 다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시아 선주 포럼이라는 게 결성이 돼서 아시아 선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정거래법 엔티트러스트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지만은 한국 선사의 지위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높지 않은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질문이 한 세 분한테 좀 나왔기 때문에 김기현 변호사님 뭐 질문에 대한 답 그렇게 준비하실 것 같고요. 저도 좀 한 말씀을 드리면 뭐 아마 우리 그 학자들 중에서 이 동남아 관련해서 칼럼을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한 10편 이상 칼럼 썼고 논문도 한 2편 이상 썼습니다. 제가 그 연구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좀 알게 된 건데 이제 1962년 3년에 우리나라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의용 법을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해운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뭐 해운 운송사업법인가 이름이 그랬었는데 하여간 해운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운송인은 화주의 그 운송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경쟁법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규정들이 있거든요. 1963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건 1978년에 그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아까 본 29조.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왔어야 이제 그 경쟁법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978년에 나온 그 29조 그 해운 전기 선사에 대해서는 운임에 대한 공동회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완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제 유럽에 이미 미국 등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 때는 완결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963년에부터 있었다는 것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 해운에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독립된 완결적인 법 제도가 있는 거죠. 이게 먼저 선제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거래법이 이제 나온 거라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되게 논문에다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제도가 두 개가 있는 거다 하고 했는데 그 이제 판결문의 내용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해운법에 있는 그 전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는 그 규제 자체가 아주 독자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고등법원 판사님도 인정을 해줬는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법에도 해상편이 따로 있거든요. 상법에도 해상편이 따로 있고 국제사법에도 또 해운과 관련된 건 따로 있고 그 선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선언법이 따로 있고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해상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 많은 산업에서 이 바다와 관련되는 부분이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또 특수하기 때문에 또 존재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진 법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따로 떼 가지고 절로 이렇게 마련하거나 독자적인 법으로 하지 않는데 과거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 60년대 만들어진 법들 보면은 독자적으로 된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등법원에서 판단 잘했다. 그 굉장히 독자적이다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연역적으로 대단히 잘 봤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경쟁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1963년부터 우리가 경쟁법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고등법원 판사님의 판단이 저는 옳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그래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김기현 그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데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질문이 많으실 줄 모르고 제가 타이핑을 다 못해서 좀 질문을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뭐 되는 것만 좀 하시죠. 예. 기억나는 대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우선 아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권 대표님이신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연 선사들이 이 공동의 결과 이익을 받느냐, 실익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이제 사실은 공정거래법을 이제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는 이제 봤을 때 이 해운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이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정말 다른 논리와 어떤 다른 관점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두 가치관의 충돌을 정말 정면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선사들을 대리하다 보니까 선사들의 입장을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첫 번째로 좀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러프하게 말하자면 해운 네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이게 사실 공정위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경쟁이 가장 소중한 질서고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 언론에서 배우는 어떤 최적 효율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국가의 전체적인 후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경쟁의 결과 중간에 망하는 회사들이 나와도 그거는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그 공정위는 이제 이 경쟁 질서, 경쟁에 대한 그런 강력한 경쟁 주창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또 우리 경쟁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탑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런 어떤 자유 경쟁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시장 실패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들이 있는 거고 또 이 해운 분야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분야가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보면은 이제 아주 특수성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부분이 해운 분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흔히 뭐 어떤 산업이 특수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 자본이 많이 투입된다라든지 뭐 어떤 그 사이클이 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좀 극단적인 분야가 좀 해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운은 저희 한진해운 사태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분야처럼 그러니까 경쟁의 결과 누가 퇴출되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경쟁의 흐름이 어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정도 되는 거대한 규모 사이즈의 국가가 아닌 이상은 뭐 해운 분야에서 해운 선사가 한번 퇴출이 되면 그러면 과연 나중에 새로운 선사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사들이 이익을 받느냐 공정위는 선사들이 이익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사들은 동의를 못해요. 좀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러면 공정위는 어떤 식으로 이익을 해석하느냐? 운임이 경쟁의 결과 쭉 떨어지면 선사들은 이 떨어지는 운임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위는 이 떨어지는 운임이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운 분야의 특수성이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공정위가 무조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는데 다시 이제 다만 그럴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고 어느까지는 해운 분야의 특수성이 인정될 거냐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해석론으로는 이제 결국 결론이 안 난 거거든요. 이 사건의 결론이란 거는 해석론으로는 이 두 가치관의 충돌을 도저히 중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입법론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된 다음에는 입법론으로 아마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들 제가 좀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은 이제 그 가상의 경쟁 가격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뭐냐면 담합을 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오는 가격은 담합해서 결정된 가격밖에 없잖아요. 공동행위의 결과의 가격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라는 거는 어떤 거랑 비교했을 때 손해를 해야 되느냐. 공동행위를 안 했으면 이루어졌을 시장의 경쟁 가격 대비 현실의 공동행위 결과에 매겨진 가격 이 차익이 결국 손해가 되는 건데 근데 이 가상의 경쟁 가격이라는 건 현실에 없는 거를 말 그대로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담합이 없었다라면은 실제 가격이 어땠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담합이 없었어도 가격은 담합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 동남아권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공동행위를 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사실 공동행위를 했지만 거의 준수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공동행위를 하려고 해도 시장 상황이 그걸 못 받쳐주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합의된 가격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담합의 결과라고 담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손해는 얼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이 나중 이게 실제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 사건이 또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연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이 뭐냐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구권자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공정거래법적으로 그냥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가 여러 층에 걸쳐 있을 경우에 어느 단계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냐 대표적으로 호어더 화주 중에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다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논란이 있다.
라는 것만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입법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이거 입법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뭐 답변을 좀 다 못 드린 게 있을까요? 그 예, 그 권호인 첨언을 대표 하자면은 네. 예, 그 보상에 관해서는 제 기억에 한 40년 동안 여러 그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들이 많이 매겨졌지만 화주들이나 또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배상 청구나 이거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김기현 변호사님, 아까 이제 제가 조금 드렸던 말씀은, 네네. 그, 저, 그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 논문에는 그걸 썼었는데, 1963년에 이미 네. 경쟁법 조항이 해운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저 라이너 코드를 받아들여가지고 1978년에 예, 그 예. 문제의 그 조항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그 경쟁법이 공정거래법이 없으니까 만들 때는 그 벌칙 규정까지 두지 않을 수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고동범 판사님께서. 예, 예. 그래서 예. 아까 설명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뭐 아, 보통 이제 네. 일반법 이렇게 다른 법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이제 차체 버리는데, 우리가 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보험도 해상보험이 먼저 있고 보험이 늦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다 이제 그런 해오는 그 앞에 뭔가 선제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취급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강조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제가 그게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라고만 생각하고 답변 따로 안 예,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사건에서 변론을 할 때 주된 논리 중에 하나 그거였습니다. 지금 해운법 조항을 보시면은 해운법의 그 목적 조항에 아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해운법 조항 시장 다시 질서, 예, 그렇죠. 시장 질서 이제 있죠. 보통 법이 보면 1조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해운법의 목적을 보면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법은 해상 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그러니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운법 자체도 이 경쟁 질서에 관해서 사실은 해운의 경쟁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시초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등법원 판사님도 그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운 분야의 경쟁 질서에 있어서는 해운법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관할을 하도록 이 법이 설계된 게 아니냐, 그게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보신 것 같고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정위에 또 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제도의 설계 자체가 현재 해운법은 이 그러니까 해상 운송에 있어서의 경쟁 질서는 해수부가 관장하고 해수부가 어떤 해운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공동회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만든 거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제가요, 네. 하나 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신고나 또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칙이 굉장히 작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연구에서 그걸 쓸 때, 야, 이거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갔을 때 그 이제 규제, 벌금 그런 액수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야, 오히려 이제 판사님들이 볼 때, 야, 이게 해운법이 적용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게 작기 때문에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 IADA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게 신고했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그렇죠. 공정거래에서 또
네, 공정으로 받고 인정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해석이 그 해운 쪽에 유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맞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변론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는 또 어떻게 볼지 아직 고등법원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 굉장히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는 사실은 말씀하신 그 교수님 너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공정위가 주장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공정위는 해운법상 이 그 해수부가 뭘 할 수 있는 뭐 규제를 별로 할 만한 그런 건 없다. 뭐 협의 안 해도 처벌도 못 하고 신고 안 해도 과태료밖에 안 매기고 이거 신고 120건 안 했는데 해수부는 몰랐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공정위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해수부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을 때는 공정위가 개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예, 법원 단계에서 굉장히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는 아직 살아있는 우려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예, 판단 예, 내릴지는 아직 모르는 예, 상황입니다. 예. 네. 그 대신에 이제 네. 우리가 좀 해운 쪽에 있는 분들 그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네.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권호인 대표님 아까 그 질문사항 답변이 잘 됐나요? 됐고요. 그래서 잘 한번 더 설명해 주셨고, 어, 제가 오늘 그 변호사님 설명 드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해수부하고 해운 쪽 하는 분들이 전혀 다른 세계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실감이 납니다. 다른 세계의 가치관 그 자체가 한국은 해운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아요. 다들 해운을 보호해서 해운을 키우려는 국가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나마도 비빌하고 있는 해운 회사를 어떻게 하면은 규제를 해서 잡아뜨릴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실 염려까지도 해보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특별법이 더 우선이 되고,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죠. 해운법은 특별법이고, 그러면은 특별법이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그 판시한 고법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아무리 세상이 달라도 무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해운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이해가 돼서 차제에 해운법하고 공정거래법이 서로의 역할이 명확해졌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예. 저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아까 저 사무관님 질문을 하나 빼트려서 답변을 못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입법론하고도 연결된 이슈인데 그 아까 사무관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선사들의 공동 협약 신고가 어떤 사후적인 신고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일반 행정이론법 이론으로 따지면은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근데 다만 여기 이 해운법에서는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이제 특수하게 신고받은 그 협약에 대해서 그 내용의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9조 5항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도 그 29조 5항을 중요시하게 본 것 같아요. 결국 공정위의 권한이 배제된다는 가장 주요한 근거가 29조 5항이거든요. 29조 5항에서 수리받은 신고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게 어떤 경쟁에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면 어떤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했느냐와는 별개로 적어도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심사를 사후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해수부가 권한이 있는데도 권한을 충실하게 활용을 못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정에 가장 중요하게 공격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해수부 차원에서 좀 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수부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해운 분야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의 법 집행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좀 하고 인력을 좀 보강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빠르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 6항에 그 협의 이제 뭐 화주들이랑 이제 협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6항의 경우에는 이걸 위반에 대한 뭐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이해하고 있고. 그럼 6항의 지위는 이게 뭐 6항을 했는지 여부를 뭐 다른 뭐 5항이나 뭐 이런 신고할 때 고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6항의 실질적인 기능이 좀 결국엔 이걸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는 뭐 기준이 네, 없어서 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행정법 전문 학자는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6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약간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연성 규제, 그러니까 아까 좀 그 부드러운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어떤 위반하면 벌금 매기고 뭐 제재하고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있고 어떤 유도하는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부드러운 제재가 있는데 저는 그 화주단체와 협의는 연성 규제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화주단체하고 첫 번째로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알리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면은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면 이제 이 합의된 그 선사들은 운임을 인상을 자기들이 공동행 한 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일단 협의는 하라는 거고 그 협의를 한 내용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를 접수할 때 협의된 내용에 대한 서류가 없으면 신고 수리를 안 합니다. 그건 아예 그냥 신고 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걸 안 했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안 하면 신고 수리를 못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부드러운 규제를 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없으시면은 그 전용우 교수님 계시나요? 그 김연빈 부대표님하고 두 분이 좀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우 교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뭐, 이번에 상하이 회사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게 예, 예. 되어서, 한편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한국의 그 교원 인사 시스템에 대한 좀 개선도 이슈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강의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축하도 드리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특히 그 회사 경쟁법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편 들었고요. 특히 이제 해운 산업을 우리가 옛날에 해운 산업의 그 특징을 얘기할 때 자본 집약 산업이자 국제성이 짙은 사업이다. 이 몇 가지 특성에 들어가는데 사실 해운 산업은 부자 나라들이 이제 하는 그런 그런 분야였고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출범해서 자본력이 좀 취약한 그래서 우리 해운 기업들이 좀 높은 이자를 가지고 해운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해운이 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그래도 상당히 해운 기업이 노력해서 오늘날의 위치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기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해운피가 크게 이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운법은 그 내용 안에 운송 질서 유지를 하면서도 한편 그 기업을 이제 진흥하는 그런 것이 아울러 있는 그런 이제 법이기도 하지요. 특히 이게 국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이나 역시 강한 유럽 선사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그대로 해운에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운은 사실상 이중으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고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국제 해운업이 이제를 탄생시킨 유럽 선사들도 아주 자본력이 튼튼하고 그 금융이 아주 뒷받침이 큰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형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최근에 해양 금융이 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해운 이제 지원이 좀 강화되었지만 역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좀 더 발전에 대한 룸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해운 기업에 관련한 이런 이제 그 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해운법이 있고 그간에 유럽에서도 해운 동맹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해 와서 얼라이언스에서 오늘날은 이러한 유럽에서 특별히 일괄 면제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유럽 상사들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경쟁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 사건의 판결은 좀 해운업의 특성을 좀 충분히 고려한 그런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해운에 있는 여러 학자들과 또 일반 경쟁법원 학자들 간에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해운업에 대한 이해를 좀 정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연빈 부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빈입니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진지한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측면에서 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2000년에 이제 부산항만공사가 발족하기 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그 항만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관이었어요. 그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그 항만 하역 요금을 인가하는 건데, 그 당시 그 하역 요금이 인가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규제 완화라는 그런 그 흐름을 타고 이 그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그 신고 요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그 부산의 당시에 그 자성대부도, 신선대부도, 간만부두를 운영하는 세 개 회사에서 신고한 항만 요금이 1.2%로 인상률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정부에서 모처럼 그 항만 하역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줬으면은 각 그 운영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그 상황에 맞게 요금을 그 자율적으로 정해서 신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세 개 회사가 모두 1.2%로 동일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요금 전체적인 1.2% 속에서도 각 항목마다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 개 회사의 요율표가 그냥 갖다가 베껴가지고 세 회사가 똑같이 신고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대학원에서 독점금지법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국에서 그 신고를 했던 그 요금 체제, 그랬던 것이 아마 그 일본의 독점금지법,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담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판례 공부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독점 금지라든지 그런 판례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관련 회사들의 그 영업 부장들이 만나 가지고 뭐 요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 자체가 다 그 담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뭐 그 우리 그 해운 방금 이제 우리 주제가 된 그런 그
이제 독점금지법과 그다음에 해운법과의 그 괴리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아마 관행에 의한 그런 좀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선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그런 가치관의 충돌 어떻게 보면 또 해양수산부와 해운 회사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해운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야겠고 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해운계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결과를 떠나서 우리 해운을 비롯해서 항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해양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일반 기업의 종사자들도 그런 독점 금지, 공정 거래에 관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대표님께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운 항만 분야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안 대표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안 대표님? 예, 마이크 좀 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예, 저는 뭐 다음에 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제 고려대학교 우리 해상법 연구 센터가 지금 한 15년 이상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말에 해상법 전문가 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좌담회도 있고 또 이제 뭐 최희식 교수 해상법 렉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년퇴직 하시는 분 또는 그 분야에 이제 또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이제 특강을 듣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미국에 이제 또 뉴욕 대학에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제 5회째인데 이번에 우리 지금 모여서 우리 안광은 대표님께서 이번에 또 현대중공업에서 또뭐 이제 정년하시고 고문으로 또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식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모임에서 또 많은 분들 23일 저녁에 한번 오셔서 좋은 시간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김규현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심재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회사 경영법 책 나오니까 좀 많이들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